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3월 들어서 풀린 대출 규제로 인해서 다시 고개 들고 있는 갭 투자로 시장에서의 급매물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고, 또 올 들어서 상승폭을 다 내어준 지역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송승연의 집담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찬웅 더원 부동산 솔루션 대표, 또 정진욱 뉴스원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3월부터 이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요 주요 내용 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예,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부터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ATV죠. 그러니까 30%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이 비규제 지역은 ATV가 60% 적용하는데요. 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가 규제 지역 내 집을 살 때 적용하는 6억 원 한도도 폐지가 됐습니다. 이 갭 투자를 막는 장치였던 전세대출 규제도 완화했는데요. 이제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한 개의 주택자들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비교하면 대출 여건이 좀 나아졌지만 부동산 경영이 좀 부진하고 이 대출 위험성이 좀 커진 상황인데요. 이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대출금리 오름세가 좀 진정되긴 했지만 금리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서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착륙을 좀 위한 건지 정부의 주담대 규제가 폐지가 됐는데, 이런 어떤 폐지가 시장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좀 반전이 가능할까요, 대표님? 뻔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네.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같은 사람의 영양제 같은 거를 맞아도 사실 효과가 다 다르잖아요. 좀 더 건강한 사람. 네. 사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클 것 같은 상황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지방, 인구가 장기적 악재도 있고, 또 현장에서 어떤 직업 분포, 여러 가지 노령, 또 소득 기준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방하고 서로 좀 차이가 커서 어떤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숨통이 트였다 표현. 그러니까 완전히 상승, 이거는 좀 더 봐야죠. 왜냐하면 미국부터 하느니 이제 금리를 동결했지만 사실 미국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봐야 되고, 또 국채나 은행채 보면 여전히 금리가 이게 좀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여지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우량한 지역, 또는 재건축 이슈 같이 다른 이슈가 같이 맞물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약간 숨통이 트였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숨통 트였다 말씀 주시는데, 지금 대출 규제 완화되면서 갭 투자가 좀 꿈틀거린다고 앞에서 말씀을 제가 좀 드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박 대표님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좀 지역별로 숨통이 트는 것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 얘기를 주셨는데, 이런 지역별로 분위기나 주요 지역들은 어떻게 좀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왜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역에서 봤을 때 우선 가장 큰 차별이 사실 우리가 거주 여건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풀면, 제가 만약에 땅끝 마을, 우리가 해남 표현하잖아요. 네. 땅끝 마을에 제가 땅 부자예요. 땅 부자인데 저도 예전에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된대요. 왜? 당신 거주지가 해남이라 돈 많아도. 근데 장기적으로 저희 마을은 점점 인구 소멸돼 가요. 뭔가 인프라도 작고 병원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 자식을 갖고 싶은데 안 된대요, 계속. 근데 이번에 열어줬죠. 이번에 거주요건을 풀어줬거든요. 사실 사람 이동은 힘들지만 돈의 이동은 되게 쉬운 거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DSR 규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는데 DSR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 소득이 작은 분이겠죠. 이분들도는 더 소중하죠. 또 대출도 더 소중해요. 그러면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전한 곳, 소중하잖아요. 사실은 외람된 말이지만
돈 정말 많은 분이 약간 실수해도 큰일 없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더 고르기 시작했죠. 좀 더 멀리. 그러니까 우리 집만 보다가 근처만 우리 집만 보다가 나 멀리 저 수도권에 뭐 이렇게 좀 더 돈을 이용해서 왜 봐도 되니까 또 이제 이런 거죠. 빌라 같은 경우 예전에는 우리 갭 투자에서 가장 심했던 게 빌라였어요. 지금은 이 빌라에 대한 안티 어떤 이 느낌이 무섭죠. 안티가 맞거든요. 왜 두려움이 크니까 왜 보호도 쉽지도 않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걸 배제하고 풍선 효과처럼 그쪽에 할려 있던 사람이 이 아파트촌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화성의 병점 이런데 실수요층이 되게 많은데 작은 아파트인데 갭 차이가 되게 작은 것들이거든요. 빌라 아니거든요. 그런 지역은 당연히 움직여볼 만하죠. 여기 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평택 같은 지역 수도권에서 장기적 자비 삼성이 있으니까 이런 구도심 평택 구도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에서 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 확실히 이번에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노원구의 재건축이 많이 눌렸지만 어쨌든 이주가 시작하고 뭐 하면 무섭다는 걸 다 느끼고 있잖아요. 갈 데 곳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 자체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올 길이 열린 것 같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거고 예전에 우리가 지방에 있는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누른 압박 요인이 많아서 사람들이 좀 더 멀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커진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확실히 박 대표님께서 뭐 실무도 좀 접근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1박 2일로 또 이제 세미나도 또 하셨다고 얘기 들어서 좀 뭔가 생동감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기자님이 봤을 때도 조금 분위기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 뭐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뭐 줍줍 시장이 있고 그리고 이 언제 규제가 좀 완화됐으니까 한번 모아뒀던 원돈 그러니까 어쨌든 자금을 모아뒀던 분들은 준비했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에 사실 분들, 펄에 사실 분들, 머리에 사실 분들. 근데 지금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을 왔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미 들어가신 분이 있는 거고, 그 대표님 말씀처럼 뭐 지역마다 다 개입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열어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한 여러 개방에 대한 어느 정도 반응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딱 와닿았던 게 사람은 움직이기 어려운데 돈은 움직이기 좀 쉽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명언인데. 네. 지방 이런 자산이라는 거는 돈이 커갈수록 오히려 더 두려움이 크거든요. 네. 우리가 뭐 음식 한번 몇천 원 먹고 먹었는데 배탈 나면 괜찮은데 자산은 이게 단위가 크잖아요. 되게 두렵고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규제를 받는 돈이 더 두렵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지만 차별인 거거든요. 내가 돈인데 왜 난 저기 집을 못 사지? 이랬는데 우리 지역에 장기적으로 누가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또는 광역시 일부, 뭐 대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나쁜 소리밖에 안 들려요. 여기 미분양, 저기 미분양, 뭐 여기 공실, 저기 공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자본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뭔가 안전하게 넣고 싶다 하는데 그게 보다 보면 멀리 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 직접 가야 되잖아요. 거죠. 근데 이제는 가도 되니까 보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강남에 엄청난 걸 사겠다. 이건 또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거기서 좀 고르다 봤는데 보니까 이제 그런 좀 갭이 작아 보이는 것들, 실수요 물건이나 또는 이제 또 비기주의 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도 이제는 60%까지 대출 되거든요. 서울 중심으로 빠지긴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놀릴 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현재 상황은. 근데 지금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이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때야 뭐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면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하락세가 좀 지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장기간 또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 갭 투자를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 깡통 전세 뭐 이런 걱정들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이거 안티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 이런 부동산 시장 안에서 뭐 좀 우려가 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전략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 주시겠어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외람 좀 제가 이렇게 미안한 소리를 자주 하는데 좋습니다. 예. 사실 시장의 플레이어는 제한돼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양극화 시대에 집을 실제 살 수 있는 우리가 특히나 이제 좀 더 안전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좀 더 비싸겠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가 세규안이 뭐니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 싸우고 이래서 엉망되면서 원자재 값은 답이 계속 없거든요. 에너지 이번에 전기세 하나 올린 것 같고도 철근 값도 다 올랐어요. 저희가 이제 조사하면
전기가 왜 올랐어 그러보면 갑자기 전기세 얘기가 나와요. 네. 한 자리에서 봤더니 진짜로 이 전기세가 오르면 이게 모든 게 다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다 따질 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단계적으로. 그러면 새 아파트 요즘에 뭐 또 뉴스도 보면 재건축에서 추가 분담금이 얼마래. 뭐 얼마. 그러느니 구주택. 구주택에서 안정적으로 봤을 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정말 이 소득층에서 아래계층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그냥 실수요자 측면에서 이번 게 하나 사두자. 왜냐면 내려가 봐야 네가 이제 그만큼 내려왔겠지. 그러니까 각오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죠. 좀 더 내려갈 수는 있는데 많이 오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월 그 주택 거래량들을 보면 아파트는 늘기는 했어요. 근데 전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완화를 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량이 뭐 최소 수준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한 2달 정도 1000건 넘어선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올해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이 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522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한 2006년 이후 월별 기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주택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것은 2020년 7월 22만 3,118건과 비교하면 77.5%나 감소한 건데요. 이 주택에서도 빌라죠.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의 거래량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전국 빌라 거래량은 6,037건으로 단독 거래량은 5,067건으로 200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파트 거래량 올해 1월에는 39,124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서울주택 거래량이 6,536건을 기록했고요. 경기도는 12,022건, 그리고 인천은 3,675건, 그리고 부산은 3,500건, 그리고 대구는 1,400여 건, 광주 역시 1,400건, 그리고 대전은 2,65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좀 동결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와 주택가격 하락세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좀 얼어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역대 낮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한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월 주택 거래량 얘기 주셨는데 일단은 뭐 보니까 이 빌라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레이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플레이어들이 좀 축소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견해를 좀 주신다면 1월, 뭐 2월 전체적으로 뭐 1, 2월을 떠나서 이 주택 거래량이 좀 줄어든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계기라고 말씀드린다면 우선 좀 지역을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과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을 좀 나눠야 된다는 게 저희가 작년에 가시면 저희가 원정 투자 기억 많이 하시죠. 기사에서 많이 하셨는데 원정으로 지방 가서 버스 타고 막 가죠. 근데 지방의 경우에 이렇게 원정에 오면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전입 전출의 한 30%가 실수요들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원정이 갭 투자로 와버리면 사라져 버려요. 그분들은 이 지역 시장이 죽어버리면 거리가 없죠. 왜? 다시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실수요자면 좀 오르거나 뭐 어떤 이유가 있으면 팔고 이런 매매가 형성되는데 원정 갭 투자는 이게 딱 다운되잖아요. 그대로 묶이고 그 물건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사실 실제 유효 매매 가능한 물건들이 상당히 줄었다 보는 게 작년 입장이고요. 또 다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물건을 지금은 살 이유가 개인적으로 저는 없다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어떤 소득 격차가 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월 달도 한 1,400건 이상 앞서가 있었는데 오늘자 제가 들어오면서 확인했거든요. 지금 1,600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달을 두고 신고하는 거라서 2월 전체 양을 보려면 3월 28일이 돼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600건 넘어갔으면 거리 건수가 서울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별을 두고 보는 게 맞아서 지금 전체 거래량은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면 지방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금리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지방에 계신 분이 뭐 다 소득이 낮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하고 비교하면 낮는 거잖아요. 평균을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역 상황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는 아직 살기 힘들다. 그런데 서울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역 숨통이 튀어서 바닥 다지게 하는 것 같다.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 완화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좀 움직이고 뭐 거주지랑 좀 상관없는 그런 상황들 얘기하면은 거래량이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하고 서울하고 나눠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네. 근데 한국은행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막 올려오다가 3.5%에서 지금 동결을 한 상황이에요. 이런 동결된 분위기가 시장의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지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저는 좀 낮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어쨌든 미국 좀 계속 올리는 기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3.5%로 지금 동결시켰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그러니까 한 번 더 시장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려는 지금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이거는 그냥 한 템포 잠깐 쉬어가는 걸로 보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는 계속 금리가 오르면은 그만큼 대출이 쉽지 않고 이자 부담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좀 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까지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자로 부담이 되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요동치거나 그런 건 없을 것이다. 봅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또 급격하게 오른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기도 했거든요. 투자하는 시장 안에서는. 근데 3.5%에서 딱 멈추다 보니까 이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동결된 것들이 어떻게 조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3.5%에서 더 급격하게 오르긴 좀 어렵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그 포인트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금리에 대해서 사실은 자산가들은 금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산가들이 금리가 오른다 해서 이게 뭐 이자 낼 게 난 게 아니라 이자 수익이 느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이 보는 건 뭐냐면 어느 한계점, 즉 자기들이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내가 수요자로 있는 내가 어떤 공부하는 물건을 보는 걸 봤을 때 그분들이 이게 언제 다가올 거냐를 포인트에 보는 게 그게 이제 방향성만 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금리 영향을 받는 건 그래서 제가 지방 플레이도 한계 있다. 지방을 말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봐도 3.5% 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DSR 규제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국채나 뭐 은행채 내용 보면 좋지 않아요. 미국도 계속 할 거고. 그러면 더군다나 저희가 환율 문제가 있는데 미국 계속 올랐는데 안 올릴 수도 없어요. 저희는. 그런데 뭐냐면 아까 신호를 느끼는 건 그렇게 금리 압박을 받는 분들은 대출 이용해야 되고 이런 서민들은 영향을 받지만 돈 많은 분의 입장에서 뭘 보냐면 국가가 한계선이 오는 신호가 저기구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봤자 어느 선이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유심히 보겠죠, 시장을. 지금도 유심히 봐야 되고 어디는 그래 내가 바닥은 몰라. 그래서 지금 이게 신호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사상 계층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산 계층이 큰 시장이 접근하는 어떤 테마 시장과 그다음에 일반 서민 시장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산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시장이 궁금한 거 좀 물어보세요. 뭐 그 시장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지금 대출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대출이 전혀 안 되는 큰 뭐 우리 여의도부터 여러 가지 시장들 그분들이 원래 대출 안 됐거든요. 그 시장에 보는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어떤 시장 전체를 누르고 있는 이게 언제 튀어줄 거냐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부가 막 이거 하는 거잖아요. 바로 작동할 거냐? 그럴 리가 없죠. 작동 절대 발로 않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보통 이제 15년 때 재건축 다 풀었어요. 절대로 바로 작동 안 했죠. 근데 그와 동시에 주거 기본법 만들면서 주택 공급 문제를 질적 향상을 하자. 공급이 아니라. 그래서 공급을 약간 제한하면서 LH가 건축 임대가 아니고 매입 임대로 전환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가 다 언제 났냐면 2019년, 20년 때 이제 부시면서 이주하면서 거기에 저금리가 와버리고 또 코로나 이거 와서 돈이 엄청 풀렸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품이 생긴 거 맞죠? 그거 거품이거든요. 거품 맞거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걸 좀 거품을 깐 다음에 다시 보면 분명히 우량주에 대해서 어떤 자산가들의 시장이 따로 있는 건 맞거든요. 그 시장들은 보고 있는 거는 전체 시장에서 어떤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보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나 금리 대출 안 받는데 무슨 상관이야? 자, 중요한 건 다른 플레이들 나 말고 그분들이 금리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언제쯤 할 때 나는 그보다 좀 한 발짝 빠르면 돼. 이런 거거든요. 돈이 있다는 여유는 뭐냐면 남들보다 좀 더
약간 손실을 각오하더라도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미분양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10년 만에 최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미분양 시장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5,359가구로 전월인 68,148가구보다 약 10.6% 늘었습니다. 이는 10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미분양 물건이 쌓인 건 수요 공유 원리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물량만큼 수요가 따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달 전국적으로 26개 단지 중 총 19,648가구가 공급되고 이 중 15,588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작년 2월에 비해서는 전체 공급 6%, 일반 분양은 2% 정도 줄었지만 최근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분양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근데도 그 특정 지역, 뭐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 또 완판된단 말이에요? 수도권 일부 아파트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아까 지방하고는 이거 완전히 온도차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뭐 제가 이제 뭐 답하지 않는데 이제 이처럼 전문가시니까 이런 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나름대로 저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보면 이게 그 지역이 특히 광역 도시 이제 미분양들 보면 대구 엄청 많거든요. 근데 광역 도시들이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과학 어떻게 말씀드릴까? 30년 전에는 서울이나 광역 도시가 집값이 비슷했다. 저희 서울 올림픽 얘기하고 뭐 그전에 얘기하면 근데 어느 순간 버리기 시작했죠. 인프라가 더 집중되고 학교 인프라 집중되면서. 근데 저희가 광역도시 사실 노후도가 심각했어요. 뭐 대전, 대구 이런 데인데 땅값이 보통 우리가 PF는 어떤 사업을 가려면 땅값 가치가 올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거기가 안 돼서 못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금리, 역대급 저금리의 어떤 장기간 저금리가 오면서 높은 이자에는 사업을 못 하겠는데 이거 봐라 이자 싸네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사실은 일부 지역 보면 우리가 사업에서 제일 가기 힘들다는 지역조합 사업. 사실 그게 정말 사업 가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조합이 광주광역시나 뭐 다 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다 저금리 간 거죠. 그걸 소화할 사람이 있느냐. 건축비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그렇죠. 대구 똑같아요.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광역도시들은 일부 광역도시는 충격이 뭐 제 개인적 정말 사견입니다. 금세 안 풀릴 것 같아요. 사견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상당할 거라 보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수도권을 얘기로 넘겨오면 이게 이제 이번에도 우리 보면 그 각 지역에서도 그 지역 내에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 자기들이 말하는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 단지들은 항상 임대나 뭐가 받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내에서 그런 물건들 또는 뭐 서울 안에서 어떤 잘 되는 물건들은 이 양극화 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니즈는 단순한 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돈이 있을수록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강남의 이런 재건축, 요즘 전세는 물론 내년까지 폭탄을 맞겠지만 매매만 갖고 얘기하면 돈이 있는 자산가니까 좀 더 다른 니즈들. 그러니까 뭐 우리 거기가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커뮤니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들 요구가 많아져.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극화 심해지면서 돈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 이번 기회에 보니까 바라고 있죠. 제발 좀만 내려가 봐. 나 돈은 준비돼. 보나 대출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속도가 되게 빨라요. 대출 안 받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강남 아파트들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아직은 안 타고 있는데 불타면 무서운 이유가 그분들은 대출이 필요 없잖아요. 대출 번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달려가면 아찔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어떤 분들이 시장이 다 안 타고 일부만 타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불씨가. 근데 어디서든 집이 불타든 뭐가 불타든 불씨는 조그만 데 타다가 확 타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전체 시장 안 탔다고 이거 아직 초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불타지 않는 건 맞는데 조심 봐야 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이게 잘못해버리면 강남 같은 데가 확 튀면 다한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주 보자 그래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자주 현장 가보고 자주 부동산 가보고 자주 찾아보자.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사실 부동산은 거의 뭐
임장이 필수였는데 어느 순간 막 그냥 사이버 모델하우스 보고 그냥 대충 뭐 지도로 어플 보면서 하는 그런 VR 투자. 보고 뭐 이렇게 그냥 막 VR 보고 그냥 무슨 특정 어플 보면서 클릭해서 가격 보고 하는데 사실 부동산은 아무리 봐도 임장이 필수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필수고 사실은 이게 그렇게 임장 안 하고 이게 인터넷 보면 이게 하나의 주식 시장 것처럼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동산은 철저히 거북이 성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급한다고 해서 바로 공급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항상 거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거를 숫자 몇 가지 지수라 그러죠. 네. 제가 사실은 지수 보고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항상 그 얘기해요. 정보란 게 가치가 있으려면 희귀성이거든요. 즉 저만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오픈되는 많은 지수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지수가 많은 종류라면 주식시장의 지수가 제일 많죠. 위험지수 들어가요. 그래도 못 맞추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 시장을 지수 몇 가지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수 받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뛰어가겠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지수 보고 뛰는 분들이 항상 상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상투족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모두가 뛰어가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장기적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그 동네 문화는 어떠하고 말 그대로 부동산은 그 동네에서 모든 동네에서 타워팰리스가 좋을 수는 없어요. 어떤 동네는 그냥 초가집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정도 수요에 소득이 맞추면 그걸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다 좋은 거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임장에서 찾아야 되고 분명히 지역적 차별이 있다는 걸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발로 임장을 많이 뛰셨으니까 현장적인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노하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슈퍼컴퓨터라고 하잖아요. 그 슈퍼컴퓨터도 뭐 날씨 자주 틀리고 자연재해도 막지도 못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슈퍼컴퓨터. 근데 그건 지수가 어떤 뭐 동향이나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도 투자 시장 안에서는 뭐 임장을 비롯한 그 노하우가 필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도 이 미분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뭐 지역별로 완판되는 곳도 있고 역시나 좀 침체 국면에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이게 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미분양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미분양 어떻게 보세요? 사줘야 되나요? 일단 원희룡 장관이 한 얘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분양 주택 해소 필요성 그러니까 좀 제기를 하니까 원희룡 장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분양제나 미분양 모두 악성으로 볼 수 없고 그리고 악성 미분양도 장기 평균 4분의 1보다 낮고 이번에 이런 건 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새롭게 생긴 미분양도 허그의 분양 보증을 받은 것들이고 기존의 미분양이 쌓는 것보다 거의 없던 것에서 소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늘었다 이렇게 보고 일단 미분양 매도인 미분양 횟수에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보증을 다 받으면서 환매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면서 또 주변 시세 마찰 때문에 일어나는 소비의 분양 소극성을 세금으로 그러니까 분양하는 것은 반시장 반양심적인 얘기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건설사 위기에 든 자업자들이라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옥석 가리지 않고 모두 위험에 빠진 상황보다 자업자들의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지방 일부 건설사 중심으로 대출이 연체되거나 또 우리가 제공하는 보증에도 못 들어오는 사업장은 굳이 부동산 침체가 아니어도 좋은 사업을 잘하면 대박 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것을 가지고 가면 사업 책임은 지도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단정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죠. 네. 이제 또 그 언급도 있었어요.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작년 동기하고 이제 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악성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미분양 아파트 매입 어떻게 뭐 정부가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님 말씀이 기본 원론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틀어서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임대 시장이 가끔씩 엄청 불안해지고 서민들의 고통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는 즉 국가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 상당히 도심에 적거든요. 사실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봐도 어떤 안정적이려면 공공임대가 상당히 많이 확충돼 있어야 되고 뭐가 돼야 되는데 사실 서울만 따지고 보면 뭐 SH에서 갖고 있는 장기 전세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약간 다르게 본다면 일부는 정말 잔인하게 싸게 매입 조건을 단다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 정도만 원가 손해보 이런다면 사실은 이런 게 싸게 사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제 무작정 그 시공사를 전 요구하는 것 좀 반대는 이런 식은 뭐냐면 사실 사업을 하면서 지금처럼 급변하게 사업을 부동산은 아까 제가 거북이라 그랬잖아요. 스타트하는 포인트는
다 몇 년 전이죠. 시공사가 땅을 사고 뭐하고 하는 게. 근데 저희가 원자재 값부터 지금 금리가 모든 걸 변한 건 거의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변했거든요. 당연히 시공사들이 규모가 클수록 감당이 힘들어요.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왜 건설사들이 우리 이거 못하고 사실 법상으로 계약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도 그게 뭐 어떻게 띵깡 부린다 그럴까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걸 왜 하냐?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심할지 원자재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이럴지 에너지값 이럴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거를 규모가 클수록 감당할 부분이 더 많아지거든요. 당연히 못 버티죠. 못 버텨요. 그러면 거기 부분까지는 약간 고려를 해서 뭐 정상 가서 산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은 분명히 공공임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라면 아주 되게 아까 숨통이라 했잖아요. 살짝 숨을 싹 가져가서 공공임대로 갖고 있어서 풀면 좋은데 그런 것도 좀 고민해봤으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에서는 좀 중립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자업자득이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 지금 또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오른 그런 비용 부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와줄 필요도 있다고 하고, 또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도심안에서 공공주택도 일정하게 임대주택 좀 확보할 측면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회 때 뭐 좀 좋은 그 임대주택 확보하는 거에 노력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입도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이 공급 측면에서도 LH나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뭐 지었잖아. LH를 막 리모델링해서 막 모델링해서 이렇게 공개했는데 뭐 안 맞다. 상가 고쳐가지고 해라.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이렇게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현 상황에 맞는 그들이 니즈층에 맞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 정도면은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은 절대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사람의 중심으로 이 집을 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싸게 내놓는다더라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3월이잖아요. 네. 3월인데 뭐 갑작스럽게 질문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아직도 한참 남은 건데, 근데 뭐 지금 그 투자자라든지 자산가 또는 현금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하반기 아직 한 3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 하반기에 조금 뭐 어떤 변수를 예상을 좀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 정책이 하반기에는 좀 작동을 할 거다라고 생각되는지, 최근 또 3.1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거 나왔는데 빨리 안 움직인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정도면은 진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3월인데 하반기부터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움직일까요? 아직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면서 조심조심히 돌다리 뜯으면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경제 여건이 좋을 상황은 전혀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몇몇 재건축이나 엄청 풀 건 다 풀었죠. 솔직히 말해서 DSR 빼고 다 풀었으니까 그건 맞긴 맞는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이나 이게 바로 작동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재건축도 바로 2주 일어나고 이럴 상황 전혀 아니거든요. 뭐 재건축도 요즘에 안 되니까 신탁사업 방식으로 막 간다 이러지만 사실 신탁사업 방식이 신탁사에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뭐가 다른지 몰라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신탁이 컨트롤해서 좀 더 앞부분 당겨서 갈 수 있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돈 드는 건 뒷부분이에요. 2주 이후에. 그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여전히 원자재 싸움부터 모든 게 시공사 싸움은 여전하고, 플레이 하나, 숟가락 하나 더 얻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아직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정 기자님 말씀대로 약간 봐야 되는 시기. 일부 근데 정말 나 실수요자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래프 이렇게 보는데 올라갈 때를 보면 이게 그래프로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쪽 방에서 흐른다 시작하면 어떻게 말씀드리냐. 끝이 여기인데 여기서 사는 게 바닥일지 여기가 바닥일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여기 끝에 올라갈 때 여기서 사고 싶은데 그게 모르니까 대부분은 그냥 바닥 찍기 전에 사자. 실수요자. 그런 마음이라면 지금 상황이라면 정부는 다 풀어줬고 정부가 경제 안 좋으면 더 풀 거거든요. 마지막 남은 DSR. 그러면 그땐 늦죠. 늦는 거거든요. 물론 전 지역은 안 풀 거예요. DSR 풀면
분명히 지역 서민 쪽 일부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그런 지역 강남 지역은 못 풀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은 그때 가면 늦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서민이라면 내가 뭐 6억대 이하 아파트, 9억대 이하 아파트면 네. 한번 차분히 시장 자주 보시면서 접근 방법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지역별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조금 예전하고는 좀 다르죠. 그 심리 지수나 이런 것들도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그러니까 수요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봐왔던 지역도 있으실 거잖아요. 다. 네. 그러면 거기가 분명히 이 시점이 보이실 거라 보여요. 계속 아까 대표님께서 보니까 계속 보라는 이유가 이게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분위기가 또 다를 거고 계속 부동산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들락날락 하시는 부분도 있으면은 네. 부동산의 분위기도 다르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DSR 풀기 전에 그 단계가 언제인지는 우리도 모르겠지만 네. 아까 저는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정부가 계속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세수라던가 이런 네. 전세적으로 나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계속 풀어지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 DS까지 기다려 볼까라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과연 그것을 할 때는 대표님 말씀대로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자꾸 보면서 이 분위기에 좀 하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부동산에 이렇게 지역마다 취재를 하다 보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문의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어느 정도 자기가 봤던 것을 계속 문의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연락을 달라. 그런 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의가 상당히 많고 또 내놨다고도 다시 걷어지시는 거니까 약간 돈이 자금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내놨다고도 이거 지금 내면 좀 손해일 것 같은데 다시 걷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시장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잠깐 더 네. 이런 거 아까 DSL 얘기한 게 제가 왜 그러냐면 DSL을 언제 풀까 어떤 지역에 생각하면 사실 저희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한 게 그 마지막 피크 친 게 한 2년 전으로 하면 한 8, 9월이에요. 올해 그러면 2년이 되면 올해 8, 9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올해 8, 9월 가을까지 나올 전세들은 엄청 올랐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을 대단히 많이 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강남처럼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면 뭐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서민 아파트였다. 내가 한 7억짜리, 한 6억짜리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뭐 근데 이런 것들이 전세가 만약에 거의 올라가서 5억 거의 갭 1억짜리였는데 지금 뭐 4억, 3억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올 가을까지 쏟아질 거예요. 여름 피크 친 그런 지역들이 흔들릴 거거든요. 그럴 때 정부가 그거를 돈 못 태우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건 DSR 풀어줘 돈 내주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각 시장별로 있어서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사실은 강남 대치동도요. 그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뭐 한 6, 7월 달 가격이 전세 19억이었던 거 지금 전세 10억이에요. 심한 데는 8, 9억 내줘야 돼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올 가을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강남은 그렇다 치고 제 말은 딴 데는 서민 돈 어떻게 어서 끌어낼 거예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 대주겠다는데 그런 거는 DSR 어떤 완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봅니다. 저는. 네. 그 이렇게 좀 불안한 전세 시장이라든지 매매 시장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뭐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뭐 전체적으로 들었는데 뭐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아까 뭐 약간 종이를 그려가지고도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바닥이라는 게 뭐 지금이 바닥일까라는 의견하고 또 올해 이런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전망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전문가로서 뭐 이게 정확하게 맞추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예측 뭐 이런 것들 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물건을 사겠다는 마음이 대단한 욕심으로 보거든요. 네. 바닥을 어디서 어떻게 알고 남들과 달려서 우리가 달리게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아까 잠깐 나눴듯이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크게 푼 거 재건축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사업 한 번에 못 가고 장장 10년 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우리가 그걸 피부로 물리적으로 와닿는 시기가 언제냐? 2주가 시작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리 씨를 뿌린다 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좀 있는데 만약에 내 지역에 그런 이주나 재건축 이번에 관련된 이슈가 단지가 많다. 그러면 저는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하겠다면 예를 들면 5년 이상 네. 그런다면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특히나
이주가 한번 일어나면 물건 못 잡아요. 이주란 것처럼 무서운 게 저희가 이렇게 뭐 빈집이나 그걸 이렇게 이주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모아주택부터 네. 재건축 시장, 일기 신도시, 수도권 전체 따지면 잘못하면 지금처럼 건설사 다 죽고 이렇게 공급이 죽어버린 상태까지 만들어지면 네. 2, 3년 뒤에 핵폭탄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주 일어나기 시작하면. 근데 다행히 이주가 한 1, 2년에 일어날 일은 없고, 그러니까 계속 부합적 싸우겠죠, 서로. 그런데 그런 시기에 미리 장기 투자한다면 잡아두는 게 분명히 바닥에 못 잡습니다, 일반인들이.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네. 올해 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가 바닥이야? 바닥 이 뉴스가 네. 여름까지는 계속이고 7월 돼서도 금리 미국도 여전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슈로 가을까지 쭉 간다고 봅니다. 저는 네. 싸우면서.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박 대표님이 주시는 그 인사이트를 보면은 결국은 그 바닥은 그 누구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로 답변을 주신 것 같고 결국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모니터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 관련돼 가지고요. 거래량, 갭 투자, 또 바닥론 이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현명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